안녕하세요. 프레드릭의 스포츠 섹션입니다. 오늘은 다뤄야 할 주제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주제는 토트넘과 맨유의 프리미어리그 33라운드 리뷰. 2번부터 4번까지는 수비에 관한 것인데요. 이번 주제는 다이어의 악몽 같은 방관자 수비. 3번 주제는 다이어의 결정적인 헤딩슛 찬스 미스. 4번 주제는 토트넘의 느긋한 수비 자세. 5번 주제는 노마크 상태에 있는 손흥민을 놔두고 엉뚱한 크로스를 올리는 페리시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콘테가 영입해서 데려온 페리시치 때문에 손흥민이 고립된 사연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번째 주제는 손흥민 골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얘기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토트넘과 맨유의 프리미어리그 33라운드 리뷰는 이미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결과와 내용을 알고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정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프리미어리그 32라운드에서 토트넘이 뉴캐슬의 포백 전술을 시험하다가 1대6으로 대피하자 이번 33라운드에서는 토트넘은 다시 3백으로 수비를 구성하였으나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필드에서 구멍이 누구인지 뻔히 알고 있을 텐데도 구단에서든 코치진에서든 계속해서 제일 심각한 수비력을 펼치고 있는 다이어 선수를 줄곧 그대로 풀타임 출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다이어 선수가 1대1 마크 상황에서는 무조건 100% 뚫려버리는 허술한 수비를 하고 있는 선수라고 입에 거품을 물 정도로 얘기했는데요. 결국 제 예상이 빗나가지 않고 다이어 선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레시포드와 1대1 경합에서 아무런 견제도 하지 못한 채 레시포드가 자유롭게 슈팅을 하도록 방관적인 수비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며 태클조차 하지 못하고 골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다이어 선수의 심각한 단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지만 3번 다이어 선수의 주제로 넘어갈 때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를 포함한 토트넘 수비진들의 느슨한 수비로 인해 전반전에만 0대2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끌려가게 되었고 하프타임 브레이크 때 손흥민 선수는 지난 경기의 대패에 이어 이번 경기까지 이대로는 절대로 질 수 없다는 굳은 각오로 후반전에 임하였고 후반전에만 토트넘이 페드로 포로의 추격골 한 골과 손흥민 선수의 동점골에 힘입어 결국 2대2로 무승부를 거두었습니다. 토트넘의 제일 큰 문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수비에 있습니다. 특히 다이어 선수의 수비 장면을 보면 거의 상대편 선수를 주변에서 지켜보고 따라다니는 수준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매 경기마다 꿋꿋하게 선발로 출전하며 풀타임으로 뛰고 있는 그런 방관자 수비를 하고 있는 다이어 선수의 모습을 모르는 상대편 선수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상대편 선수는 다이어 선수가 마크 들어오면 아주 고맙지 라고 생각하고 가뿐하게 옆으로 수월하게 제치고 골문 쪽으로 치고 들어가거나 토트넘의 다른 수비가 이중 마크 들어올 경우에는 자기 편 선수에게 패스만 하면 그만입니다. 경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토트넘은 다이어가 제대로 수비 역할을 해주지 못하면서 10명으로 경기를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경기 내내 실질적인 수적 열세 속에서 체력 소모는 점점 커지고 수비는 계속 뚫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걸 오래전부터 알아차리고 있으면서도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을 응원 안 할 수가 없는 심정으로 계속 토트넘 팬을 고집해왔지만 저는 지난 경기를 끝으로 저의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토트넘 팬을 안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토트넘 팬은 아니지만 손흥민 선수만은 계속해서 응원하고 있으므로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게 되어 무척 기분 좋았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제 올 시즌 9골째이고 앞으로 남은 5경기에서 한 골만 더 넣으면 세계 최고의 클럽 축구 리그로 인정받는 프리미어리그에서 7시즌 연속으로 두 자릿수 골을 기록한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월드 클래스 선수로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EPL 역사를 통틀어 봐도 현재까지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서 7시즌 연속해서 두 자릿수 골을 기록한 선수는 총 9명 뿐입니다. 웨인 루니 선수가 11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했고 램파드가 10시즌, 아구에로와 해리 케인이 9시즌, 제이미 바디, 마이클 오원, 루카쿠가 7시즌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이름만 들어봐도 전설적인 축구 선수들로 손색이 없는 인물들이죠. 두 번째 주제는 다이어의 악몽 같은 방관자적인 수비인데요. 다이어는 장점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지만 단점은 아주 많은 선수입니다. 다이어 선수의 제일 큰 단점은 첫 번째로 발이 느리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스피드만 느린 것이 아니라 발 동작도 성큼성큼 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와 정반대의 걸음걸이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민재는 키도 크지만 스피드도 빠르고 잔발로 뛰기 때문에 순간 스피드도 또한 좋습니다. 수비 시에도 이러한 잔발은 상대방을 마크할 때나 상대방을 블록슛할 때 경합 성공률이 그만큼 더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민재 선수는 다이어 선수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번개 같은 태클이나 순간적인 블록슛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이어 선수는 예측 수비력도 부족합니다. 축구를 정말 잘 하려면 머리도 또한 좋아야 합니다.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축구 경기를 잘 읽을 줄 알고 경기 내용을 잘 분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비수로서는 상대방이 공을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선수로 패스할 가능성이 있는 길목을 미리 예측해서 차단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다면 가장 우수한 수비수로 꼽힐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김민재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죠. 그러나 다이어 선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편 공격을 중간에서 끊어내는 모습을 보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세 번째로 다이어 선수의 비적극적인 몸싸움과 방관자에 가까운 느긋한 수비 자세입니다. 이 부분은 다이어의 수비 장면을 유심히 살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다이어가 중앙 수비수를 맡고 있지만 헤딩 경험 능력이 우수한 편도 아닙니다. 물론 중앙 수비수치고 키가 아주 크다고 볼 수도 없고 피지컬이 특별히 뛰어나거나 몸싸움이 강한 편도 아닙니다. 헤딩을 할 때도 다이어 선수는 그냥 상대방의 공을 걷어내기에 급급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지만 김민재 선수는 헤딩을 하더라도 자기 편 선수가 있는 쪽으로 항상 패스를 하여 패스 정확도가 거의 경기마다 90%를 넘깁니다. 다섯 번째, 다이어 선수가 장거리 패스 성공률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도 김민재 선수에 못 미칩니다. 한마디로 다이어 선수가 왜 프리미어리그 1군에 남아있는지, 그리고 왜 줄곧 선발 출장하고 풀타임까지 뛰면서 토트넘의 수비력을 전부 갉아먹고 있는지, 또한 왜 이런 선수를 벤치에 앉히거나 내보낼 생각조차 하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점들이죠. 그래서 토트넘은 우승을 실현하려는 간절한 꿈이 없고, 그래서 제가 토트넘 팬을 그만둔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다이어의 결정적인 헤딩 슛 찬스 미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이어 선수를 크게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이어 선수가 결정적인 골 찬스를 놓친 것은 너무나 아쉬운 장면이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다이어 선수의 포지션이 공격수가 아니라 수비수이기 때문에 골을 못 넣었다고 해서 크게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번 주제는 토트넘의 느긋한 수비 자세인데요. 토트넘의 수비 장면을 보고 있으면 처음에는 그런 느긋한 수비를 하지 않고 적극적인 몸싸움과 태클을 자주 보여줬던 로메로 선수마저도 다이어의 수비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참 안타깝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동료의 모습을 자꾸 보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동료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부진한 선수는 반드시 경기장 안에 출전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로메로 선수가 바보가 아닌데 다이어처럼 느긋하고 여유만만한 자세로 상대방 공격수와 거리를 충분히 띄운 채 수비를 하더라도 아무 질책도 안 받고 계속해서 풀타임 출전을 지켜주는데, 다이어보다 훨씬 실력이 뛰어난 로메로 선수가 괜히 부상의 위험까지 무릅쓰고 태클을 하거나 땀 뻘뻘 흘리면서 뛰어다닐 이유가 있나요? 다섯 번째 주제는 노마크 상태인 손흥민을 놔두고 엉뚱한 크로스를 하는 페리시치 이야기입니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노마크 찬스가 있었고 손흥민이 자기에게 패스해달라고 여러 번 손짓을 하고 있었는데도 페리시치는 엉뚱한 곳으로 크로스를 올리고 맙니다. 진짜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에게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손흥민에게 패스하지 않고 무의미한 크로스를 해버린 페리시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좋은 기회를 무산시켜버린 데다가 페리시치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코너 플랫 근처에서 또다시 크로스를 시도하다가 상대방의 몸에 공이 맞고 상대편 쪽으로 공이 흘러들어가면서 멀리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레시포드에게 장거리 패스가 연결되었고, 이때 레시포드의 앞에는 다이어가 있었고 다이어는 레시포드를 마크하려고 쫓아다녔지만 아시다시피 다이어는 1대1 싸움에서 무조건 뚫리는 구멍입니다. 그러니 그런 다이어의 허술한 수비력을 잘 알고 있는 레시포드는 다이어를 센터백 취급하듯 가볍게 제치고 들어가면서 골문 앞쪽까지 가서 강한 임팩트까지 치러서 완벽한 슛을 할 수 있었고, 다이어는 태클조차 하지 못한 허수아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다이어가 혼자 레시포드를 쫓아다닐 때부터 저는 이미 이런 결과를 예상했습니다. 다이어는 1대1에서 무조건 뚫리는 선수라고 이전 영상들에서 제가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다이어 선수의 가장 큰 잘못은 다리가 느린 것은 갑자기 향상시킬 수 없는 문제이지만, 물론 이런 선수를 계속해서 기용한 것은 코치진과 구단 수뇌부의 잘못입니다. 레시포드가 몇십 미터를 드리블해서 골문 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동안 다이어는 처음부터 레시포드 앞쪽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레시포드에게 반칙이 아닌 범위 내에서
몸싸움을 하거나 레시포드가 앞으로 자유롭게 못 치고 나가도록 적절하게 몸을 잡아당긴다거나 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고, 레시포드를 구경하듯이 방관하는 수준에 가깝게 그냥 옆에 따라다니는 것에 가까운 그런 수비를 했다는 것이 다이어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이어 선수, 레시포드가 축구를 잘하니까 보고 있으면 그냥 멋있나요? 따라다니면 뭐 레시포드가 고맙다고 합니까? 다이어 선수는 축구 선수지 관중이 아니에요. 제가 좀 흥분을 하니까 사투리가 좀 나오는데요. 제가 사투리가 안 나오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이어 선수. 페리시치에 관한 주제였는데 여기서도 다이어 선수와 연관이 되어 있네요. 비록 지난 시즌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콘테 감독이 토트넘을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시켰지만, 콘테 감독의 가장 큰 단점은 자신의 전술을 타인의 조언이나 건의에 의해 절대로 바꾸지 않는 그 똥꼬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콘테 감독은 자신이 영입을 원해서 데려온 페리시치를 위한 전술, 즉 윙백의 오버래핑과 윙백에 의한 크로스를 우선시하면서 측면 공격수였던 손흥민을 미드필드 지역까지 끌어내리고 수비 가담까지 요구하면서 이런 전술을 끝까지 고집하는 바람에 지난 시즌에 최다골을 기록하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골든푸트를 수상한 손흥민에게 골 가뭄을 겪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옷이 크면 사람의 직소에 맞게 옷 사이즈를 변경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손흥민은 옷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을 옷에 맞추어 치수를 바꾸도록 요구하는 것과 같은 측면 공격수인 손흥민에게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수비 가담 및 미드필더 비슷한 역할을 요구했기 때문에 콘테의 전술에 맞추기 위해 손흥민 선수는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공격수로서의 장점과 특성을 버리고 손흥민 선수의 가장 큰 약점인 몸싸움, 즉 피지컬에서 상대편 미드필더들에게 밀리면서 고전을 맺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편 미드필더들은 손흥민 선수가 케인 선수와 더불어 토트넘에서 유일한 2명의 월드클래스 공격수이고, 나머지 토트넘의 선수들은 골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편 팀은 특히 발이 빠른 손흥민이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여러 명이 함께 집중 마크하는 전술을 자주 들고 나오면서 결국 손흥민에게 거의 패스가 전달되지 못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손흥민이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급격히 줄어들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올 시즌은 손흥민의 부진 때문이 아니라 콘테 감독의 이기적인 전술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희생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콘테가 경질되고 나서 손흥민 선수는 4경기 연속 홈 경기에서 골을 넣고 있다는 것을 봐도 콘테가 문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훌륭한 감독은 선수들 각자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특성을 잘 파악하고 그러한 선수들에 맞게 전술을 잘 짜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훌륭한 감독입니다. 감독 자신의 전술을 미리 정해놓고 그 전술에 맞게 선수들의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미친 전술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착하고 어떤 감독이 오든 그 감독을 존중하는 인성을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비록 콘테 감독의 전술이 자신에게 맞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군소리하지 않고 끝까지 잘 따랐던 것이지, 만약에 다른 선수였으면 벌써 콘테는 그 선수와 심한 마찰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손흥민은 한 번도 콘테 감독을 원망하는 인터뷰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콘테가 성적 부진으로 경질되었을 때조차도 선수들 가운데 아무도 나서서 콘테 감독을 위로하지도 않았지만, 손흥민 선수만 유일하게 나서서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하면서 콘테 감독의 경질을 자신의 부진한 경기력 탓이라고까지 했던 그런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제가 손흥민 선수를 정말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손흥민 선수의 이런 높은 인격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주제는 손흥민 선수의 골입니다. 하마터면 지난 경기에서 1대6으로 대패한 참사를 겪은 토트넘이 맨유에게도 1대2로 지고 있는 패색이 짙은 상황에서 역시나 우리의 손흥민 선수는 누구보다 팬들의 심정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그러한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듯 후반 34분 극적인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축구는 팬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프레드릭의 스포츠 섹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